한국은행 금리가 동결이 됐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금리 인하가 머지않았다.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다. 금리만 내려가면. 이런 여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금리 인하가 머지않은 건 아니죠. 한은이 연 3.5%로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이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안개가 심할 때는 차를 세워라 했다. 다시 이제 도착해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가는 중인데 안개가 워낙 심하니까 차를 세웠다. 차를 세웠다가 다시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동결이 아니라 보류다, 보류. 그리고 인상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특히 주식쟁이들.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폄하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식하시는 분들 폄하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동산쟁이들. 부동산쟁이들 작년은 좀 많이 사라졌고 재작년에 엄청 많았죠. 뭐만 하면은 오른다. 뭐만 하면 오른다. 뭐라고 하느냐? 미 연준 최종금리도 5.25에 멈출 것 같고, 아니 미국에서 지금 5.5 이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빅스텝 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은도 3.5에서 멈춘다. 누가? 증권연구원이. 증권연구원들은 항상 금리를 낮추려고 합니다. 왜? 자, 주식은 위험자산이죠. 그리고 현금은 안전자산이죠. 그랬을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일단 B2가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일단 B2 하게 되면은 B2에서 주식한 사람들은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B2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금 금리가 높아서 예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주식을 할 이유가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B2까지 고려를 했을 때 대출 금리를 5%로 대출을 받았는데 주식 평균 수익률이 4%예요. 그러면 하는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나오는 주식 연구원들은 항상 금리가 안 올라간다, 멈춘다, 올라가봤자 요거밖에 안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금리 올라가던 시기에도 이번엔 동결할 것이다. 주식 연구원들 대부분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올릴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속도 조절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나라는 1월에도 멈춘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작년에 연말에 2% 기준금리 높아야 2% 간다, 이런 이야기 하던 사람들이 저런 주식 전문가들이다. 다른 증권연구원은 뭐라 그래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결정 자체가 긴축 사이클 마무리를 시사. 지금 금통위 위원 6명 중에 5명이 적어도 3.75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다. 또 뭐라 그래요?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금리 인상 종결 국면으로 판단되며 자본 이탈 위험만 크지 않다면 4분기에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다. 벌써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예금 끝났습니다, 주식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어때요? 이제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 왜 지금 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뭐라 그래요? 금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할지 몰라 죄송한 마음이나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 또 여기 이분, 환율 변동으로 금리가 급격히 오를 것을 예측 못한 것은 본인의 과오다. 그 다음에 이분, 시장이 굳은 상황에서 금리 충격이 가해져서 지금 같은 시장이 나왔다. 다 금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다 금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분, 금리 인상기에 가장 취약한 자산은 부동산이다. 우와. 자, 요분, 고금리가 하락 영향, 기준금리 인하가 반등 시점이다. 상반기 중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을 거니까 금리 인하 시점부터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현재 주택시장 예측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이고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반등의 기회다. 이게 다 하락장 때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금리 만능론자들이 됐죠. 그 얼굴 없는 분, 요즘에 완전히 금리 만능이죠. 예전엔 경제 이야기,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금리가 이렇게 되고, 근데 요즘엔 금리만 내리면 다 된다는 금리 만능주의에 빠져있다. 계속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값 좌우하는 주요 변수는 기준금리, 공급량의 영향은 적다. IMF 이래 최악의 폭락,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다. 자, 예전에 금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금리 이야기를 할까요? 요거 때문이죠. 금리 상승 멈추고 금리 인하하면은 집값이, 상승이 멈췄을 때 반등 기대가, 금리 인하면 집값 반등한다, 이 얘기하려고. 근데 예전에 이 사람들 어떤 이야기 했던 사람들이에요? 금리 인상이 소득 증가고 즉 집값 상승이 된다. 공급 부족하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 또 이분이 좀 심하게 말했었죠. 금리 인상으로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이상한 책 보고 배웠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엄청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요분, 40년 역사 중에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한 적은 없었다. 국제 위기가 올 때, 공급이 왔을 때,
그러니까 91년도 하락이나 뭐 이럴 때처럼. 다 공급 이야기 했어요. 그때 다 공급. 요분도 유동성주여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해서 집값을 올릴 것이다. 금리가 인상해도 작년에 공급 부족이었기 때문에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게 금리 인상 21년 8월 뭐 이럴 때 8월부터 12월 이 사이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다음 대출 규제가 강해서 금리 영향이 적다. 아니 규제가 이렇게 다 들어가서 LTV 얼마 받지도 않았다. 금리 올려봤자 주택시장의 영향은 거의 없다. 집값은 공급으로 잡아야 한다. 전세대출 규제 없으면 금리 영향은 거의 없다. 전세대출 규제는 따로 안 들어갔죠. 전세 금리만 올라간 거죠. 또 수급 부족하니까 여전히 집값 오를 것이다. 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빠진 사람들 몇 명 있는데 예를 들어 영끌 오적 중에서 한 명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서 뺐고 한 명은 금리든 공급이든 뭐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으니까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저기 빠 그분은 그래서 뺐고 뭐 이게 안 들어온 사람들 많죠? 저희 깔깔이 입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얼굴 없는 분 빼고 한 명. 금리 언급도 안 하던 사람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입주 물량 최저이기 때문에 집값 급등 했고 내년에는 더 입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 21년도에 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들 보면요. 왜 지금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이런 여론을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다. 집값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급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금리로 싹 갈아탄 이유.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가겠네. 이런 식으로 다시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봅시다. 자 채권금리가 떨어졌죠. 근데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채권금리로 금리 인하해야 될 것처럼 곧 해야 될 것처럼 마무리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동결돼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채권금리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갈 상황이었는데 억제가 된 거죠. 근데 채권금리가 올라가다가 계속 이렇게 멈추죠. 올라가다가 멈추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갈 때 멈추고 그러면 이제 다시 금리 인하기로 온 거 아니냐? 또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출금리 정부에서 금리 낮추라고 했죠. 그러니까 또 빠지기 시작한 거고 또 이때 언제요? 예대금리차 아예 개정안까지 발의했죠. 그러니까 또 올라가다 빠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채권금리가 못 올라가도록.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레고랜드 터졌죠. 그래가지고 은행채 금리가 왜 레고랜드 터졌는데 은행채 금리가 왜 눌려요? 채권시장이 개박살 나니까 그나마 믿을만한 데가 금리 올라가고 있는 은행이죠. 그래서 우르르 몰려서 은행채 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눌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또 뭘로 눌려요? 시한펀드. 아예 채권 시장에다가 우리가 돈을 때려 넣겠습니다. 돈을 때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죠. 그럼 금리가 떨어지죠. 또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금 금리를 때려버리죠. 자 그래서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뭘로 할래요? 금리 동결로 살짝 누르긴 했지만 저런 식으로 눌러도 다시 채권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소리. 이런 게 다 보이죠. 자 거기다 기대 인플레 다시 올랐습니다. 요즘에 생각하셔야 될 거. 요즘에 언론에서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금리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금리 내려가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처럼. 여기까지 말을 안 했지만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1월 물가 상승은 공공요금 인상 때문이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간 것도 공공요금 인상 때문이다.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3.9. 그래서 2개월 연속 오르고 있죠? 4.0. 자 12월에도 공공요금이 올랐었나? 요거 생각해 보면은 공공요금 인상 탓이 아니라는 게 나올 텐데 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때문이니까 금리 올려서 잡는 게 아니라 공공요금만 안 올리면은 물가는 잡힌다. 또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처음에 미국의 긴축 압박, 물가 압박 들어갔죠? 미국의 긴축 압박 5.5 이야기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왜? 연준 위원들이 다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쟁이들이 뭘 안다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5.25까지밖에 안 올릴 듯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 인상 압박도 있어요. 여기다 또 보셔야 될 게 공공요금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근원물가 한국은행에서 성장률은 0.1%포인트 낮추고 물가도 0.1%포인트 낮췄죠. 아 그러면은 한은에서 물가가 잡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다. 왜냐면 금리
물가가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도록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달라요.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회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 특히 농산물, 석유류까지 제외한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0.3%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뭐 때문에 잡힌다는 거예요? 자, 2월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금리 올려서 잡아야 되는 식료품, 에너지 제외, 농산물, 석유류 제외, 이 물가는 하나도 안 잡혀서 전부 다 더 오를 것으로 한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유가가 많이 떨어졌더라. 생각보다 식료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전체 물가는 잡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부 요인으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죠. 내부 요인으로 생겨나는 물가 요인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낮아져서 수입 품목에 대해서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물가가 잡힌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더라. 물가가 잡힐 수 있을 것처럼. IMF 뭐라 그래요? 아시아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했죠. 근원 인플레가 안 잡히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즉 이번에 한은에서 결론을 내본 결과 2월에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물가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폭등했던 수입 물가가 조금 안정돼서 수입 물가 중심으로 잡혀간다. 이 소리죠. 즉 유동성으로 풀려서 올라가는 물가는 그대로 올라가고 달러 대비 유가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잡힌다. 이 얘기예요. 자, 가게도 금리 인상 때문에 죽겠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건 사실은 기업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저희가 뭐 건설사 편들어준다 이야기하면서 금리 떨어지고 집값 곧 올라간다, 금리 그만 올려야 된다, 이런 여론 만든다고 했는데 핵심적으로는요, 건설사 그 부동산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핵심적으로는 언론은 기업 편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길 바래요. 예를 들어 부동산 쪽에는 건사년, 주사년, 뭐 주택협회 이런 곳들이 있죠. 그런 곳들에서도 다 그런 기득권들 세력에서는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본소득을 벌기가 오히려 편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서는 다 똑같이 자본소득을 퍼센테이지로 벌지만요, 위험자산에서는 돈 많은 놈이 무조건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위원회에서 최종금리를 4%까지 이야기를 했죠. 여태까지 4%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올해 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곳은 아마 저희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본 곳 중에서 다른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환경위원회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금리가 멈추거나 올해 내로 인하하는 건 진짜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이고,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빠르지 않다. 적어도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고 오히려 더 인상될 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금리 내리지 않겠냐? 아니, 내년이 아니더라도 지금 아무리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더라도 언젠간 금리 내리지 않겠냐? 그럼 금리 내려가면은 집값이 오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살 때 무슨 금리로 사요? 기준금리로 사요? 시중금리로 사죠. 대출금리가 지난 12월, 지금 11월, 12월, 1월까지 올라가다가 1월 초가 됐을 때 대출금리 상단이 확 떨어졌어요. 정부에서 내려라 눌러가지고. 은행은 공공재 성격의 일을 해야 된다. 너네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내렸죠? 그럼 2월엔 이미 올랐어야지. 안 올랐죠? 금리 인하하면 집값 올라요? 금리 인하해도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왜? 자, 21년 상반기까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 지금이 제일 저렴한 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엄청 받았죠. 특히 30대. 이 30대들이 왜 30대 부채가 위험하냐? 이 사람들이 장기간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0대가 지금 물려버려서 빚의 노예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0년 뒤에, 원래 40대 돼서 10년 뒤에 더 비싸게 집을 사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번에 물려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은 엄청나게 늘었죠. 가계부채는 지금 장난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면서 전세가가 앞으로 계속 오른다. 4년 올린 가격으로 계속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월에 전세 내려온다. 작년 8월에. 이런 계속 이야기하면서 대출 엄청 받게 만들었죠. 그래서 가계부채, 영끌 가계부채에다가
전세 부채까지 엄청나게 쌓여 있었죠. 역시 청년층 위주. 그러니까 청년층 위주로 빚의 구렁텅이에 넣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실수요가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물린 거예요. 그래서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이 3.2배다.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가 2.6배 정도였어요.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은 폭등해서 있는데 지금 사람들 보면 어때요? 가처분 소득 93%가 필수 생계비. 자, 내가 500만원 벌어요. 이 중에서 이거저거 비소비 지출 한 200만원 뗀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 300만원 중에서 93% 요거를 생계비, 필수 생계비로 쓰고 7% 21만원 남네요. 요거 저축해요. 집 언제 살라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일단은 가처분 소득 하기 전에 비소비 지출이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어졌고,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 중에서 봤더니 물가 인상 때문에 생계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금매만 거래되고 있어요? 금매만 거래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니까. 그리고 이러니까 실질 소득 계속 감소하고 있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엄청 커요. 지금 그래서 주담대 DSR이 60%예요. 60%. 여력이 없는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요?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금리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데드캣 바운스 잠깐 일어났긴 했지만 꾸준히 내렸죠. 꾸준히 내려도 집값은 꾸준히 떨어졌다. 왜? 금리를 내릴 만큼, 그렇게 꾸준히 내릴 만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제 상황이 되기 전에 거품이 엄청 쌓이면서 사람들이 빚을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집값 폭락이 일어났던 건데, 그때도 가계대출은 안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계대출도 빠지고 있다. 빠질 수밖에 없고, 빠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경제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어때요? 금리 내리면은 기회가 오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래요? 그 말 믿고 산 사람들 마지막에 한 번 더 물리는 거죠. 그 말 해가지고 샀던 투기꾼들 팔아먹으면서 또 자금 모아다가 저점에서 또 우르르 모아가지고 투기하겠죠. 그런 거에 계속 당할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금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DSR이 핵심이에요. 금리 올라서 집값 떨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 집값 떨어지기 전에 과거에 집값 떨어질 때마다 다들 뭐라고 그랬냐? 경제 위기급이 와야지 집값이 떨어진다. 이번에 경제 위기가 가계부채랑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때문에 오고 있는데, 왜 경제 위기 오는데 금리 인하면 올라간다는 소리를 하느냐?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생각해봐요. 저희는 예전부터 계속 금리도 봐야 되고, 경제도 봐야 되고, 부동산 가격 거품도 봐야 되고, 대출도 봐야, 가계대출 총량도 봐야 되고, 규제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